회장님, 이 차 폐차하면 안 됩니다. 왜지? 이 차가 왜 멈췄는지 알고 계십니까? 폐차장 한복판, 거대한 압축기가 검은색 슈퍼카 위로 내려오기 직전이었습니다. 10년 전 사고로 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던 차, 블랙 팬텀. 모두가 끝났다고 믿고 있던 그 차 앞에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소년은 차체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이상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차는 사고로 멈춘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 이 차에 손을 댔다는 것. 주변 작업자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소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에게 이 폐차를 5억에 다시 사라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차 안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이 소년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라며 지금 시작하는 이야기, 우리 같이 들어요. 성울로지스의 최성훈 회장은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회장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도심의 풍경도, 통장에 쌓여가는 천문학적인 숫자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시계는 오직 10년 전 그 잔인했던 여름밤에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쪽같이 아끼던 외아들이 자신이 선물한 한정판 슈퍼카 블랙 팬텀과 함께 불길 속으로 사라진 그날, 최 회장의 영혼도 함께 타버렸습니다. 아들의 사고는 단순한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났고, 최 회장은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사고 차량을 아무도 모르는 창고 깊숙이 봉인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회사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건강마저 나빠지자 그는 이제 모든 미련을 털어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죽인 그 쇳덩어리를 내 눈앞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비로소 나도 죽을 수 있겠다는 서글픈 생각에 그는 직접 폐차장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고철 압축기 앞에 선 검은 차체는 1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날카롭고 매끄러운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닛 안쪽은 불길에 그을려 흉측한 상처를 머금고 있었죠. 최 회장이 힘겹게 고개를 돌리며 수건으로 젖은 눈가를 닦아낼 때였습니다. 집행관의 신호에 따라 육중한 압축기가 기분 나쁜 기계음을 내며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콰직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지려는 찰나 어디선가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폐차장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멈춰요. 이 차는 죽은 게 아니라 억울해서 잠든 것뿐이라고요.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을 입은 소년, 태호였습니다. 14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형형한 눈빛을 한 소년이 압축기, 난간을 타고 올라와 차체를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폐차장 인부들이 당장 내려오라며 고함을 쳤고 최 회장의 수행원들이 소년을 끌어내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차가운 금속 보닛에 귀를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 소리를 듣는 의사처럼 말이죠. 소년의 기이한 행동에 최 회장은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태호는 달려드는 어른들을 향해 믿기지 않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차는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멈춰 세워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10년 전 그날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는 경찰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이었습니다. 소년의 손끝은 정밀한 기계처럼 차체 곳곳을 훑더니 엔진룸 구석에 작은 볼트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일반적인 사고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아주 미세하고도
인위적인 절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그를 괴롭혔던 건 아들을 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차가 좀 이상해요. 사고 직전 아들이 남긴 마지막 전화 통화 내용이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당시엔 아들이 겁을 먹어 착각한 것이라 치부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눈앞의 소녀는 마치 그날의 진실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서슬 퍼런 눈빛으로 회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당돌하게도 회장에게 5억 원이라는 거금을 언급하며 차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보육원 출신의 어린 놈이 미쳐서 헛소리를 한다며 비웃었지만 최 회장만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소년이 차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린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차를 만든 정비사는 자기 자식처럼 이 엔진을 돌봤을 텐데 누군가 독약을 주입했네요. 회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아드님이 마지막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게 아니라 밟아도 반응하지 않게 설계되었다는 거요. 그것은 최 회장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의심이었습니다. 소년의 손이 닿은 블랙 팬텀의 차체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주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울부짖는 짐승의 신음 같았습니다. 최 회장은 비서실장 오기철의 차가운 시선을 뒤로 한 채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차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낼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소년 태호는 대답 대신 엔진 쪽을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성울로지스라는 거대한 제국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무시무시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어린 소녀는 10년 전의 비극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며 그가 찾아낼 진실은 최 회장에게 구원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파멸이 될까요? 회장실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박물관 같았습니다. 최성훈 회장은 책상 너머에 선 소년 태호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폐차장에서 본 그 당돌한 눈빛은 이곳에서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소년이 가져온 낡은 가방에서 나온 종이 한 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10년 전 사고 차량의 정비 기록 사본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어야 할 기록이 이름 모를 소년의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최 회장의 뒷덜미에는 서늘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태호는 막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 이 차는 단순히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아주 정밀하게 마치 사고처럼 보이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전문 정비사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상세했습니다. 연료 압력 장치에 가해진 인위적인 압박,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설치된 미세한 밸브 조작까지. 이야기를 듣던 최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죽기 직전 울먹이며 내뱉었던 차가 이상해요라는 말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잔인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고 해도 길거리 보육원 출신의 어린아이 말을 덥석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태호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차를 제게 5억 원에 파십시오. 당장 돈을 드릴 순 없지만 한 달의 시간을 주신다면 이 차를 완벽하게 되살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진실이 담긴 증거를 회장님 눈앞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비서진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폐차 직전에 고철 덩어리를 5억 원에 사겠다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그걸 고쳐내겠다는 호언장담이라니요. 특히 곁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오기철 비서실장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오 실장은 부드럽지만 뼈가 있는 말투로 회장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이런 근거 없는 아이의 장난에 휘둘리실 필요 없습니다. 당장 쫓아내겠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오 실장의 말을 무시한 채 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무엇을 내놓겠느냐고요. 태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제 평생을 회장님 밑에서 개처럼 일하며 갚겠습니다. 아니, 제 목숨을 거두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회장님은 이 차를 10억 원에 다시 사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제가 자란 보육원의 아이들을 위해 기부해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돈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건 도박이자 죽은 은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최 회장은 소년의 눈에서 1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소년이 언급한 진실이라는 단어가 최 회장의 썩어 들어가던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만약 아들의 죽음이 누군가의 음모였다면, 그래서 10년 동안 자신이 헛된 죄책감에 시달려온 것이라면 그는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범인을 잡아내야만 했습니다. 최 회장은 결국 무거운 입술을 뗐습니다. 좋다. 한 달이다. 한 달 안에 이 차가 시동을 걸지 못하거나 내가 말한 증거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너는 다시는 이 세상 빛을 보지 못할 줄 알아라. 거래는 성립되었습니다. 태호는 그 길로 보육원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로 블랙 팬텀을 옮겼습니다. 기름 냄새와 먼지가 가득한 그곳에서 소년의 고독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차를 뜯어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10년간 진실을 덮어왔던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소년의 등 뒤를 노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태호가 블랙 팬텀을 끌고 들어온 곳은 보육원. 뒷마당에 방치된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낡은 조립식 창고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철 덩어리를 보물단지처럼 모시는 소년을 보며 혀를 찾고 보육원 아이들조차 정신 나간 놈이라며 태호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그런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매일 밤낮을 기름 냄새, 진동하는 창고에 박혀 지냈습니다. 소년의 유일한 친구는 낡은 렌치 하나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지직거리는 잡음뿐이었습니다. 태호는 잠시라도 눈을 붙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견딜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 무더웠던 여름밤 길가에 홀로 버려져 울고 있던 7살의 태호 앞에 멈춰 섰던 건 바로 이 검은색 슈퍼카였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청년은 겁에 질린 태호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꼬마야, 길을 잃었니? 형이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그 청년은 성울로지스의 후계자이자 최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보육원 입구에 태호를 내려주고 떠나던 차의 뒷모습, 그리고 그날 밤 들려왔던 부드러우면서도 힘찼던 엔진 소리를 태호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 그 친절했던 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태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년에게 이 차를 고치는 일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창고 안의 열기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태호는 좁은 차체 밑으로 기어들어가 뜨거운 엔진 오일을 온몸으로 뒤집어 쓰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엔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연료 분사 장치를 뜯어내자 시퀀스 2에서 의심했던 대로 누군가 고의로 박아 넣은 미세한 금속 파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마찰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정교하게 가공된 파괴의 흔적이었습니다.
태호는 전율했습니다. 10년 동안 누군가 이 조그만 금속 조각 하나로 한 청년의 인생을 앗아가고 거대 기업의 운명을 조작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에 다가갈수록 시련은 거세졌습니다. 보육원의 김 원장은 최 회장에게 거액을 뜯어낼 궁리만 하며 태호를 압박했습니다. 야, 이놈아. 회장님이 돈을 주기로 했으면 당장 내놔야지. 무슨 놈의 자동차 수리냐. 김 원장은 태호가 밤새 작업해둔 부품들을 발로 걷어차며 행패를 부렸고 심지어는 태호의 유일한 전등마저 꺼버리며 괴롭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호는 차갑게 식어가는 차체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손톱 밑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소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뿐이던 창고 밖으로 한 줄기 전조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최 회장이 보낸 박 실장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태호의 비참한 몰골을 훑어보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단다. 지금이라도 거짓말이었다고 빌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하시는구나. 하지만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렌치를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가서 전하세요. 이제 곧 이 차가 울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날 밤 억울하게 죽어간 형의 목소리로 말이죠. 소년의 단호한 태도에 박 실장은 기분 나쁜 침묵을 남긴 채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드디어 엔진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인 실린더 헤드가 이미 단종되어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인맥도 없는 소년에게 닥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태호는 과연 이 거대한 벽을 넘어서고 블랙팬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을까요?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의 그림자가 창고 문턱까지 바짝 다가와 있었습니다. 태호의 손끝은 이제 단순한 정비공의 그것을 넘어 과거의 흔적을 쫓는 추적자의 감각으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단종된 실린더 헤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며칠 밤이 지나고 태호는 문득 최 회장이 건네주었던 당시의 사고조사 보고서 사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던 소년의 눈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은 최 회장의 승인 서명이 담긴 정비 허가서였습니다. 10년 전 최 회장이 직접 사인을 했다고 알려진 그 종이 위에선 묘한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태호는 돋보기를 가져와 서명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일반적인 만년필의 잉크 번짐과는 달랐습니다. 잉크의 농도가 지나치게 일정했고 미세한 망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직접 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당시에 조잡한 스캔 기술로 복제하여 인쇄한 가짜 서명이었습니다. 태호는 전율했습니다. 최 회장은 자신이 직접 승인했다고 믿고 죄책감에 시달려왔지만 사실은 누군가 회장의 인장을 도용하고 서명을 복제해 사고 직전 차량 정비를 조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보육원 근처 인쇄소를 뒤져 당시 쓰였던 스캐너의 특성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조각이 맞춰질수록 태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이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를 잡은 순간 어둠 속에 숨어있던 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울로지스의 비서실장 오기철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태호의 뒷조사 보고서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름 없는 고아 소년이 단순히 차를 고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이 10년 전 완벽하게 묻어버렸던 도장, 위조의 흔적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소식은 오 실장을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하들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호가 잠시 부품을 구하러 나간 사이 평소 조용하던 보육원 창고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체 모를 사내들이 들이닥쳐 태호가 밤새 분해해 놓았던 엔진 부품들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소년이 애지중지 모아온 정비 자료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창고로 돌아온 태호는 눈앞의 광경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년 전 형의 목소리를 돌려주겠다며 다짐했던 소년의 꿈이 고철 더미가 되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고 문 그림자 사이로 오기철 비서실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의 부드러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날카롭고 서늘한 눈빛으로 소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 실장은 태호의 발 앞에 10원짜리 동전 몇 개를 던지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분수를 알아야지. 죽은 놈 시신을 붙잡고 흔든다고 산 사람이 돌아오겠니? 이건 경고다. 여기서 더 나가면 그땐 차가 아니라 내 뼈가 으스러질 줄 알아라. 오 실장이 떠난 뒤 태호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짓씹었습니다. 공포가 몸을 휘감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녀는 엉망이 된 창고 바닥에서 찢어진 정비 서류 조각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렀지만 태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폭력적인 반응이 자신이 찾은 진실이 정답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태호는 찢어진 서류 조각 중 오 실장의 지문이 묻었을지도 모르는 부분을 소중히 챙겼습니다. 이제 갈등은 개인적인 수리를 넘어 거대 기업의 권력을 움켜쥔 괴물과의 정면 승부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차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는 그들의 숨통을 조일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소녀는 어두운 밤 최 회장의 저택으로 향하는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갔습니다. 오기철 비서실장의 역공은 태호의 상상보다 훨씬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체가 성울로지스의 소식으로 뒤덮였습니다. 주요 일간지 일면에는 최성훈 회장, 10년 전 아들 사고 증거 인멸 시도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오 실장은 자신이 위조했던 정비 서류들을 역이용해 마치 최 회장이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10년 전부터 사건을 조작해온 것처럼 꾸며 언론에 흘린 것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아들을 죽인 파렴치한 아버지이자 법 위에 군림하려 한 부도덕한 기업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회장실 앞으로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회사 로비는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기자들의 함성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가 무너지는 것보다 아들을 죽인 살인자로 몰리는 이 상황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사임서를 꺼내든 그의 손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어쩌면 10년 전 죽은 아들에 대한 마지막 속죄일지도 모른다는 체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회장실 문을 거칠게 열고 한 소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찰의 눈을 피해 뒷문으로 간신히 잠입한 태호였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며칠 밤을 지새워 튄 엔진 오일과 흙먼지로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최 회장의 책상 위에 놓인 사임서를 보자마자 그것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직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면 정말로 아드님을 죽인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최 회장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늦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 수족이었던 자들조차 나를 배신했어.
너 같은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하지만 태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태호가 사고 차량 블랙팬텀의 깊숙한 오디오. 데크 뒤쪽에서 찾아낸 사고 직전의 짧은 음성이 녹음된 테이프였습니다. 소녀는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10년째 도망치고 계신 겁니다. 아드님이 마지막까지 아버지에게 하려 했던 말이 무엇인지 정말로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순간 회장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알리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오기철 비서실장은 문 밖에서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해임한 결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말 한마디에 최 회장의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범인은 지금 바로 문 밖에 있다고, 그리고 진실은 아직 그 검은색 차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 말이죠. 최 회장은 소년의 젖은 눈동자 속에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사임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거인의 눈에 다시 서슬퍼런 투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세상이 등을 돌렸을지라도 단 한 명의 소년이 자신을 믿어준다면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성울로지스 본사 이사회 회의실 안은 얼음장 같은 냉기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최 회장의 발소리만 들어도 허리를 굽히던 이사들은 이제 약속이라도 한 듯 싸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최 회장의 해임안이 놓여 있었고 오기철 비서실장은 마치 이미 왕좌에 앉은 듯 거만한 자세로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오 실장은 곁에 선 최 회장에게만 들릴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잔인한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마지막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으며 누구 이름을 불렀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살려달라며 제 이름을 울부짖더군요. 그런 아들을 죽인 건 결국 회장님의 무능입니다. 그 비열한 거짓말은 10년간 썩어 들어간 최 회장의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회의실 밖 로비는 이미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검찰 차량이 경광등을 번쩍이며 대기하고 있었고 최 회장이 연행되기만을 기다리는 수십 명의 기자가 굶주린 짐승처럼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한때 회장을 우러러보던 직원들조차 자식 죽인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최 회장은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도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수갑을 든 검찰 수사관이 그의 손목을 낚아채려던 그 찰나 건물 밖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곳에 10년간 잠들어 있던 검은색 괴물 블랙팬텀이 나타났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군데군데 찌그러지고 그을린 상처투성이었지만 보닛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소리는 예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주인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려는 듯 웅장하고도 날카로운 포효가 로비를 뒤흔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소년 태호의 손에는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인 USB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달려드는 보안 요원들을 뿌리치고 최 회장과 오기철 실장 앞으로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오 실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태호를 쫓아내려 했지만 태호는 로비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제어실로 거침없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성울로지스 전체 건물에 소름 끼치는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고 전날 밤 오기철이 비밀 창고에서 기술자에게 내린 은밀한 지시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연료 밸브를 아주 미세하게 비틀어 놔. 고속주행 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말이야. 회장님은 모르게 처리해. 이건 사고여야만 하니까.
10년간 철저히 은폐되었던 살인의 기록이 태호의 천재적인 복원 기술을 통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수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기철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태호는 전광판 앞에 서서 오 실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형은 죽기 전까지 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당신 같은 괴물에게 당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소년의 외침과 함께 블랙팬텀의 엔진 소리가 한 번 더 거세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바닥에서 피어오른 승리의 서곡이자 10년을 기다려온 진실의 응답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믿었던 소년, 그리고 그 소년이 살려낸 아들의 목소리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대형 전광판에서 흘러나온 오기철의 음성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은 모르게 처리해. 이건 사고여야만 하니까. 그 짧은 한 문장이 지난 10년 동안 최 회장을 짓눌렀던 죄책감의 사슬을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수백 명의 기자가 일제히 오기철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고 플래시는 성난 파도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오기철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그의 등 뒤에는 방금 전까지 최 회장을 연행하려던 검찰 수사관들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오 실장은 비겁하게도 주변 이사들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이건 조작이다. 저 꼬마 녀석이 기계를 만져서 만든 가짜다.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오 실장을 바라보며 준비해온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태호가 밤을 새워 분석했던 연료 압력 장치의 정밀 사진과 오 실장이 비밀리에 거래했던 부품 업체의 리스트였습니다. 태호는 서술하듯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진 그 밸브의 각도 하나하나가 당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최 회장에게 침을 뱉던 이사들과 직원들은 이제 오 실장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악마 같은 놈이 우리 곁에 있었다니. 사람 목숨을 담보로 주가 조작을 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분노한 시민들의 외침이 로비를 가득 메웠고 오 실장은 결국 수사관들에 의해 바닥에 엎드려진 채 차가운 수갑을 찼습니다. 그가 끌려가며 남긴 비명은 그가 10년간 누려온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 회장은 멍하니 전광판 속 아들의 사고 차량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운전 미숙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고 끝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았던 용감한 아이였다는 것을 말이죠. 최 회장의 눈에서 10년간 메말라 있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다는 안도감과 진실을 밝혀준 소년 태호에 대한 깊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오기철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곳에서 10년 전 주가 조작과 고원금을 챙기기 위해 작성된 비밀 계약서들이 줄줄이 발견되었습니다. 주가는 요동치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폭락이 아니라 진실의 승리를 반기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죄인은 감옥으로 가고 억울한 누명을 썼던 아버지는 비로소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호는 아수라장이 된 로비 한 구석에서 블랙팬텀의 보닛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소년의 손은 여전히 기름때로 시커멓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고귀해 보였습니다. 최 회장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인파 앞에서 이 나라 최고의 자산가인 그가 어린 소년 앞에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내가 내 아들을 그리고 죽어가던 나를 살렸어. 소년과 노인의 만남은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기철 비서실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성울로지스 본사 건물은 한동안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곧 정의의 승리를 반기는 뜨거운 수군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검찰의 수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 실장은 10년 전 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주가 하락을 유도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도 모자라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최 회장을 심리적으로 고문해 왔음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오 실장은 징역 20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고 그와 공모했던 부패한 이사들과 정비업체 관계자들도 줄줄이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한때 거대 기업을 주무르던 이들의 비참한 말로는 지켜보던 많은 이에게 권선징악의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최 회장은 가장 먼저 아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죄책감 때문에 차마 마주하지 못했던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아들아. 아버지가 너를 너무 늦게 믿어주었구나. 그 곁에는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소년 태호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태호는 말없이 노신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최 회장은 태호의 손을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진 천재적인 재능과 올바른 마음씨가 다시는 세상의 풍파에 꺾이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말입니다. 최 회장은 곧바로 태호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블랙팬텀을 다시 사들이는 비용으로 약속했던 10억 원은 단순히 보육원 기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 태호가 자란 보육원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그 옆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정비 전문 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부모가 없어서 재능을 썩히고 있는 아이들이 태호처럼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건을 소년과 회장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에게 더 큰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태호를 자신의 양자로 입적하기로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목숨을 구해준 아이이자 죽어있던 자신의 영혼을 다시 살려낸 태호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태호는 이제 기름때 묻은 작업복 대신 깨끗한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지만 방과 후에는 여전히 최 회장과 함께 블랙팬텀의 엔진을 닦으며 기계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교육센터의 완공식이 열리던 날, 최 회장과 태호는 나란히 서서 현판을 공개했습니다. 그곳에는 블랙팬텀 기술학교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비극의 이름이었던 블랙팬텀은 이제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이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최 회장은 환하게 웃는 태호를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10년간 그를 괴롭혔던 환청은 사라지고 대신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태호랑 같이 행복하게 지내세요. 엔진 소리는 더 이상 비극의 신음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삶의 힘찬 박동 소리였습니다. 초여름의 따스한 햇살이 블랙팬텀 기술학교의 너른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고철 압축기의 굉음과 비명이 가득했던 그 폐차장의 풍경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미래의 정비사를 꿈꾸는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며 내는 경쾌한 소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청년의 티가 제법 나는 태호가 앞치마를 두른 채 아이들 사이에서 엔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손은 예전처럼 여전히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불안에 떨던 소년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는 스승의 단단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최성훈 회장은 학교 한편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10년 전 아들을 앗아갔던, 그러나 이제는 태호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부활한 검은색 슈퍼카 블랙팬텀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차는 비극의 상징이 아니라 이 학교를 거쳐갈 수많은 아이에게 희망을 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문득 자신의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과 불면의 밤들은 태호라는 선물 같은 존재가 나타나 진실을 밝혀준 그날 이후로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늦은 오후, 태호가 최 회장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태호는 익숙한 솜씨로 블랙팬텀의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탈탈탈 하는 낮은 소리로 시작된 엔진음은 이내 웅마이너스하는 깊고 부드러운 중저음으로 바뀌며 주변 공기를 기분 좋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악기보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화음이었습니다. 태호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세요? 최 회장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 속에는 사고 전날 밤 새 차를 선물 받고 아이처럼 기뻐하던 아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최 회장은 태호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내가 이 차를 5억에 사달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내가 산 것은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평화였더구나. 최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태호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야, 내가 왜 끝까지 너를 믿었는지 아느냐? 내 천재적인 솜씨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차체를 쓰다듬던 그 손길에서 그날 끝내 듣지 못했던 아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란다. 나는 너를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전해준 그 소리를 믿었던 거야. 태호의 눈가에 촉촉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소년에서 청년이 된 태호는 이제 압니다. 기계는 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만지는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기계도 영혼을 가진다는 것을 말이죠. 최 회장과 태호를 태운 블랙팬텀은 뉘엿뉘엿지는 노을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끊겼던 누군가의 꿈을 잇는 소리였고 외로운 두 영혼이 서로를 만나 가족이 되었음을 알리는 축복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엔진이 멈추고 길을 잃을 때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이라는 연료와 믿음이라는 부품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엔진은 언제든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10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울려 퍼진 그 소리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 엔진도 오늘 하루 힘차게 뛰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카네이션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민서는 서류 하나를 못 읽잖아.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고 민서는 서류 하나 못 읽잖아. 회사 지분은 당신 명의로, 부동산은 내 명의로 정리하면 돼. 박민서는 현관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병원 서류 가방을 가지러 다시 찾은 집. 그런데 거실 소파엔 남편과 자신의 절친이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친구, 20년을 믿어온 남편,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민서의 귀를 찢었습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경력을 포기했던 세월, 가족을 위해 뒤로 물러섰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조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박민서는 그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 강태준의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시던 약통을 정리했지요. 이제는 드실 분이 안 계시지만 손은 여전히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민서는 올해 55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달랐습니다. 일도 잘하고 자신도 있었지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시어머니가 아프시자 민서는 자연스럽게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만 쉬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잠시가 20년이 되었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민서는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저녁에는 남편 회사 이야기를 들어줬지요. 주말에는 아들 학원 스케줄을 챙겼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물었습니다. 민서야, 넌 요즘 뭐하고 사니?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지. 뭐? 그 말 뒤에 숨은 외로움은 아무도 몰랐지요. 1년 전 절친 이수진이 남편 회사에 재무이사로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수진이가 옆에서 도와주겠네. 수진은 자주 집에 놀러 왔습니다. 민서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말했지요. 언니, 난 언니처럼 못 살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미치겠어. 민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우리 시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니까 내가 해야지.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민서는 불안했지만 참았습니다. 회사가 바쁜가 보다. 친구도 일이 많은가 보다.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일 어머니 병원 서류 정리 좀 부탁해. 나 회사 미팅 있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안에 서류가 없었습니다. 집에 두고 온 겁니다. 민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민서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남편과 수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다는 듯이요. 민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고 민서는 숫자 같은 건 전혀 모르잖아. 태준이 낮게 웃었습니다. 회사 지분은 당신 명의로, 부동산은 내 명의로 정리하면 돼. 민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지요. 민서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소리를 질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서야 할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숨을 참았지요. 현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민서는 시어머니가 살던 빈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지요. 민서는 열쇠로 문을 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가 앉으시던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민서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입을 막았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고생이 많구나. 우리 며느리 착해서 내가 편하다. 민서는 그 말씀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것 같아서 힘이 났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때로는 이용당한다는 뜻이라는 걸요. 민서는 울다가 지쳐 소파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민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그냥 화면만 바라봤지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숨어야 하지?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인데 왜 내가 여기서 숨어서 울고 있지? 민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방으로 걸어갔지요. 방 안에는 시어머니의 옷장과 책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서는 정리를 하려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통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두툼한 공증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민서는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면에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민서에게 전달할 것. 민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지요.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관리 제한 계약서. 민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류 사이에 시어머니의 메모가 끼워져 있었지요. 필체가 떨려 있었습니다. 아프실 때 쓰신 글씨였습니다. 민서야, 혹시라도 내가 혼자가 될 날을 대비했단다. 이 계약은 엄마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거야. 정영우 변호사에게 연락하렴. 민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두신 거였지요. 민서는 메모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켜주려 하셨던 거죠.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지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민서는 봉투를 꼭 쥐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정영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백발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영우 변호사는 민서를 보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민서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변호사는 민서를 의자에 앉히고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지요. 어머님이 3년 전에 남기신 문서입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 계약은 가족 신탁 형태입니다.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배우자의 단독 재산 처분이 자동으로 중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민서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은 며느리 분을 보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지요. 그리고 어머님은 며느리 분이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과거를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며느리가 일을 그만두기 전 세무사였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숫자에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민서는 오래 묻어두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때 그녀는 장부와 숫자로 사람을 지켜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며 기업의 재물을 분석하고 문제를 찾아내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시간들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어머님은 그걸 믿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언젠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요. 변호사는 책상 위에 몇 장의 종이를 건넸지요. 이건 공개된 법인 등기부와 재무 공시 자료 목록입니다. 외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민서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영상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돌려 민서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많이 야위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민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엄마가 걱정했던 일이 생긴 거겠구나. 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착한 게 바보인 건 아니란다. 내가 착해서 내가 편했어. 정말이야.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힘을 기억해라. 넌 숫자를 읽던 사람이었잖니. 그 힘이 아직 내 안에 있어. 화면 속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믿는다. 우리 며느리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민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변호사님, 민서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기다리신 말씀입니다. 민서는 사무실을 나서며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꺼내는 힘이었습니다. 두렵지만 해야 할 일이었지요. 민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갔지요.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CPA 자격증이었습니다. 20년 전 사진 속 민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지요. 민서는 자격증을 쓰다듬으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스승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었지요. 장부를 보면 진실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숫자의 흐름을 따라가면 감춰진 것도 드러난다고 하셨지요. 민서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민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를 읽어냈지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 감각을 다시 꺼낼 때였습니다. 민서는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부팅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요. 화면이 켜지자 민서는 정영우 변호사가 준 자료 목록을 펼쳤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재무공시자료, 외부감사보고서 모두 공개된 자료였습니다. 누구나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었지요. 민서는 남편 회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자산, 부채. 민서는 천천히 숫자들을 따라갔습니다. 처음엔 손이 어색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보는 재무제표였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민서는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공시된 자금 흐름을 대조했지요.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해외 법인으로 나간 송금 내역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서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흐름은 말이 안 돼. 자금이 나간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명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법인들을 추적했지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매달 비슷한 금액이 같은 법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하니 실체가 불분명했지요. 민서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밤을 새웠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들여다봤지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서류 승인 기록이었습니다. 민서 자신의 이름으로 승인된 송금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그런 서류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승인한 적도 없었지요. 민서는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작년 5월 15일 오후 2시. 민서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에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병실을 지켰지요. 절대로 회사 서류를 승인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쓴 겁니다. 자신의 계정으로 서류를 승인한 겁니다. 방패막이로 쓴 거였지요.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수진. 재무이사 이수진의 서명이 모든 서류에 있었지요. 민서는 프린터를 켰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출력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법인 등기부, 승인 기록, 시간대 증명. 민서는 출력된 서류들을 책상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지요. 민서는 서류 더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됐어. 밖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민서는 밤을 꼬박 샜지만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했지요. 20년 만에 다시 찾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서는 다시 정영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두툼한 파일을 들고 왔지요. 변호사는 민서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민서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지요. 변호사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문가시네요. 민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때 이 일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공개된 법인 등기부, 재무 공시 자료, 은행 거래 내역 분석, 그리고 시간대별 승인 기록 대조표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변호사는 마지막 장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음은 이미 끝났어요. 변호사는 잠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시겠습니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이제 끝내야죠.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안에 통지서가 발송될 겁니다. 민서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태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지요. 민서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어디 다녀? 전화도 잘 안 받고.
민서는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민서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태준은 뭔가 더 묻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다물었지요. 민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아들은 금방 받았습니다. 엄마. 민서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응. 엄마가 곧 중요한 일을 할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야 할 일이야. 엄마를 지키는 일.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지요. 엄마, 괜찮아? 민서는 눈물이 났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엄마, 뭐든 해. 난 엄마 편이야. 민서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고마워, 아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서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민서는 그 사실을 문자로 확인했지요. 그리고 옷장에서 오래된 정장 한 벌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입어보니 조금 헐렁했지만 괜찮았지요. 민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 수 있어.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지요. 씻겨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민서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날이 왔습니다. 민서는 20년 전 입었던 정장을 입고 회사 회의실로 향했지요. 정영우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였지요. 대표석에는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수진이 앉아 있었지요. 민서가 들어서자 태준이 당황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민서야, 여긴 왜? 민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주주로서 참석했습니다. 이수진이 비웃듯 말했지요. 언니가 회사 일을 뭘 알아?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에게 한 부씩 나눠줬지요. 임원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더니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공개된 법인 등기부입니다. 회사 자금이 흘러간 해외 법인들의 실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민서는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무 공시 자료와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매달 같은 패턴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민서는 세 번째 서류를 가리켰지요. 이건 제 명의로 승인된 송금 기록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서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작년 5월 15일 오후 2시. 이 시간에 저는 시어머니 병원에 있었습니다. 입원 기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민서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생전에 준비하신 재산관리 제한 계약서입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오해야. 회사 자금 운영상. 민서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20년 전 세무사였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이게 오해인지 횡령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임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임원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민서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정영호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표결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대표이사 강태준의 권한 정지. 손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 재무이사 이수진의 직위 해제. 또다시 손이 올라갔지요. 가결되었습니다. 이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언니 동생의 문제가 아니야. 태준이 민서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민서야, 제발. 민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민서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정영호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밝았습니다.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20년 만에 보는 가장 밝은 하늘이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의 삶을 사는 시작이었지요. 주주총회 이후 민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옷가지를 꺼내고 책을 챙기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변호사에게 맡긴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는 받지 않았지요. 문자가 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자. 민서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지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생각은 안 해? 민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들을 생각해서 이러는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민서는 거실에서 아들을 맞이했지요. 아들은 가방을 내려놓고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다 들었어. 민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아빠를. 아들이 민서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민서는 아들 품에서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지요. 아들은 엄마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응, 그럴게. 태준과 이수진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합의 제안이 왔지만 민서는 거절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은 벌을 받아야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2층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었지요. 유리문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박민서 세무사 사무소. 20년 만에 다시 단 이름이었습니다. 첫 상담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지요. 여성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속았어요. 선생님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민서는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흘렸지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퇴근길 민서는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어머니, 민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제 발로 걸어요. 어머니가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지요. 민서는 일어나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혼자 걸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지요. 배신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세웁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삶, 자신의 존엄. 민서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했던 시간이었고 배웠던 시간이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지요.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자신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으로 힘을 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